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및 전자공학부 심현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로봇 기술에 대한 발전과 또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위주로 또 소개하고 드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고요. 저는 전기 및 전자공학 교수고 로봇 학제, 미래자동차를 하고 있고 최근까지 무인 항공기, 무인 지능형 무인기 또 자율주행차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 기술들을 자동차나 항공기 쪽에 적용을 해서 무인 항공기나 자율주행차 또 새로운 로봇 기술 쪽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91년부터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해서 지난 30년 이상 무인 항공기의 발전 또 자율주행기 기술의 발전 등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 연구 이력이고요. 저희는 연구실은 주로 어떤 차량 혹은 비행기를 차를 예를 든다면 차가 로봇이냐 아니면 차가 차냐 아니면 차가 교통수단이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은 주로 로봇 기술이냐 아니면 무슨 비이클이냐 이런 관점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항공기, 자동차, 특수한 로봇, 또 드론 이런 연구 쪽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번 이 영상을 또 소개해 주시고 있는 IITP 쪽에서 주최하셨던 2019년, 2020년 AI 그랜 챌린지에서 저희 연구실이 2년 연속 우승을 했었고요. 또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시는 자율주행 대회 2021년에는 우승, 최근에 있었던 2023년 대회에서는 2등, 그 다음에 또 육군에서 하시는 드론보 챌린지 같은 데서는 작년에는 1등, 올해는 또 기술 혁신상 등을 수행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로봇 기술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실제 현장에서 동작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데 저희 연구실 또 저희 학생과 또 저는 많은 긍지와 를 갖고 있고 또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은 저희 연구실 최근에 수행했던 자율주행 로봇과 지상 로봇과 자율 비행 드론의 동시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지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화면을 멋있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드론은 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다양한 용도로 특히 공격용, 전투용으로 많이 활용을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더욱더 최근에 좀 불행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원래는 촬영용으로 개발된 소형 드론들을 아주 손쉽게 개조해서 공격용으로도 쓰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또 북한에서도 무인기가 날아와서 또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또 가장 최근에는 또 불운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지하 동굴 이런 복잡한 동굴 시스템이 있어서 많은 공격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지만 또 최신 기술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또 이 문제를 또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또 들리고 있습니다. IITP께서는 AI 그랜 챌린지라고 2019년, 2020년에서 양해간에 제어지능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비행을 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들에 대한 일종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 대회와 2020년 트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드론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기둥이나 터널 등을 피해서 목적지에 가는 그런 대회였는데요. 저희 연구진이 그때 두 대회 다 모두 다 우승을 해서 후속 연구비, 후속 상금으로 큰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 연구실이 이쪽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쪽으로 파생되어서 오늘 말씀드릴 많은 내용들이 사실 이 두 대회를 후속 연구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때 참여했던 학생들입니다. 다들 지금 졸업해서 우수한 연구들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됐고요. 여기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드론은 일반적으로 실외를 비행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실내 비행을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실외를 비행하는 드론들은 거의 다 GPS를 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실내를 비행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되긴 하는데요. 요즘 최근 항공기들이 작아지면서 실내를 비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또 많은 또 그런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런 연구를 일찍이 수행을 했었고 또 이걸 적극적으로 단순히 시장에 있는 상업적으로 공개된 그런 제품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인하우스라고 흔히 하죠. 인하우스 하드웨어나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측이 제어 장치, 드론 이 모든 거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고 또 이걸 IITP
후속 지원으로 더 발전시켜서 일반에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대회를 잘 할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시는 왼쪽 위에 게 2019년에 수행한 그런 2020년 거,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DARPA에서 수행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활용된 드론들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실내 비행용 드론을 만들었고요. 여기 들어가는 기술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술이 새로 개발할 기술이었는데요. 하나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측이 기법, 그 다음에 복잡한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는, 일반적으로 항공기들은 일단 이륙을 하면은 하늘에 거의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실내 환경은 아무래도 항상 공간은 제한적이고 또 다양한 물체들이 있어서 이 장애물 회피하는 등등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또 경로 생성, 좀 더 높은 수준의 경로 생성을 볼 수도 있는 거는 또 우리가 흔히 탐사라고 말하는 exploration인데요. 우리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예컨대 저희가 어렸을 때 흔히 하는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아무데나 뒤지는 것도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뭐 시간이 무한히 있고 모든 걸,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보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을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향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 뭔가 보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영어로 하면 likelihood, 이런 것들이 높은 쪽으로 이제 드론을 경로를 형성하는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연구도 많이 수행을 해서 최근에 논문을 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가 저희가 이 2019년, 20년 대회 때 개발을 시작했거나 그 후에 더욱더 개발을 진행하여서 좀 또 완성도를 높인 그런 세 가지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2019년, 20년 대회를 통해서 또 미국에서 수행하는 이 DARPA는 아마 요즘 우리나라에서 슬슬 알려지고 있고,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다녀오신 적이 있는 그런 미국의 군사 연구 지원 기관인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참 말씀드릴 있으니 여기서는 안 하는 게 낫겠지만, 이 DARPA가 최근에 몇 가지 굵직굵직한 소위 말하는 챌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경진대회형 챌린지란 말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쓰는데요. 그 말의 좀 더 최근의 기원은 2004년, 5년에 미국에서 수행했던 DARPA 그랜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대회인데요. 여기서 나온 기술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뭔가 어려운 주제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DARPA 챌린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미국 JPL, 제트추진연구소 연구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요청을 해서 저희 연구실이 개발한 이 드론을 들고서 미국에 했던 대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혹시 알아보시겠지만 이 스팟, 요즘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도 있고, 또 저희 연구실 개발한 드론 등도 있고, 다양한 차들이 있고, 또 이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다들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지하 동굴에서 자율 비행을 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DARPA 대회 좀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일반적인 동굴, 뭐 사람이 만든 인조적인 환경, 아니면 복잡한 또 자연동굴 같은 것들, 이런 데에서 스스로 비행하면서 목적하는 물체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타라는 거는 JPL의 주축으로 된 저희 팀, 또 MIT 학생들 팀, 또 칼텍 팀, 이런 팀들이 모여서 연합팀을 꾸리는 그 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팀이 2회, 총 3번 대회가 있었는데 2번째 대회에서 1등을 했었고요. 저희가 참여했던 대회는 저희 때문은 아니겠지만 약간 좀 성과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세계 선진국의 여러 유수한 연구진과 협력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이런 기술을 또 발전시켜서 저희 연구실이 또 내재화하고 발전시키는 또 그런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DARPA 챌린지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연구진들을 포함해서 이 실내 환경에서 다양한 다수의 로봇들을 운용을 하면서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그리고 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 대회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회를 위해서 뭐 요즘에 또 트렌드가 또 자기가 직접 연구할 수도 있고, 또 Git이라죠. GIT, GitHub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또 그런 기존에 있는 오픈 소스를 활용한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기법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적응형 키프레임 생성 기반의 기법을 직접 개발을 해서 이 측의 기법을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그다음 또 주변 환경을 모델링한 다음에 드론이 지능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비행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경로 형성을 할 수 있는 패스 플래닝 또 익스플로레이션 기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도 발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인데 이게 굉장히 큰 환경에서 비행하는 이 드론들이 계속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누적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데이터의 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 드론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작은 컴퓨터에서 돌리기에는 부적합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을 적당히 한 수준으로 온보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주는 그런 식의 그 알고리즘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개발한 이 적응형 키프레임 생성 기법의 LIO가 라이다 오도메트리거든요. 라이다 오도메트리 기법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드론들이 실제 그 환경에서 비행하는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세 개는 저희가 그 대회 직전에 그 환경에서 드론이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화면은 실제 대회 중에 그 달파에서 송출했던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드론이 실내를 잘 비행하는데요. 성과가 완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드론이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동작한다는 걸로 이해하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대회에 가보니까 상당히 좁은 구간이 많았고 또 드론이 비행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 이런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주제인데요. 드론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기서 실제로 1시간 정도까지 주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중간에도 임무가 중단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대회 중간이라든가 대회 전에 그쪽에서 제공하는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드론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달파 대회 2021년도에 있었던 대회가 끝났지만 좀 저희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 저희가 2020년 대회를 우승하면서 IITP께서 요청하신 사안이 2022년에 진행되는 그런 그 새로운 대회들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한 이 실내 알고리즘들을 더 발전시켜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은 이런 그 실내 비행 것들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지원해 드려서 저희 말고 다른 소리를 처리하는 그런 연구진들 또 영상을 처리하는 연구진들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합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이제 숲풀 비행. 숲풀 지역은 GPS가 아예 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숲풀이 아주 밀도가 높아서 GPS 신호가 좀 감쇄가 심하게 된다면은 이 추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예 GPS를 전혀 쓰지 않고 저희가 개발한 실내 비행 기법을 마치 실외 환경이지만 실내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비행하는 이런 기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또 저기 IITP께서 주최하신 이 결산 대회에서 저희 드론이 거기 이 코엑스에 설치해 놓으신 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장면들은요, 저희 육군에서 수행한 드론버 챌린지에서 저희 드론이 성공적으로 실제 건물에 진입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서 목표물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런 또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원래 드론을 목적으로 한 거였는데요. 드론이 갖는 특성들은 아무래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드론이 비행하는 거, 아무래도 지상 차량보다는 드론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단점이 다 있는데요. 지상 차량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비행할 때 생기는 다양한 제어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점,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제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항공기가 추락을 하거나 충돌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지상 차량들은 추기가 실패하더라도 어디 추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 제어될 경우에는 냅다 달려가고서 벽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모션 프리미티브 같은 걸 잘 활용을 하면은 그런 것들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항공기들은 일단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으면은 장애물에 부딪히지만 않으면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지상 차량들은 항상 자기 무게를 지상의 바닥
이 무게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그 지상 환경이 되는지를 굉장히 그 잘 봐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뭐 트래버서빌리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사족 보행 같은 로봇 경우에는 특히나 그 로봇이 그 발을 찍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자기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그 서포트가 충분히 되는지 그런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을 개발해서 2019년 대회, 20년 대회, 또 21년에 달파 대회, 22년에 육군 드론버 챌린지를 다 통해서 저희 성공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 알고리즘을 지상 로봇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생각을 해봤고 또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뭐 대부분 그 쉽게 그 저희 소위 말하는 기술이 이전 트랜스퍼가 됐지만 막상 또 해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공중에서 있는 거가 아닌 지상에 있는 물체가 이동할 때는 자기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그 지형, 지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트래버서빌리티 문제를 푸는 게 새로웠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적응형 키프레임 생성 기반 LIO를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 로봇이 이동할 때 상당히 좁은 문들을 통과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봇의 몸체의 크기와 또 로봇이 또 각을 잡고 틀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장애물 거리를 반영한 그런 경로 생성 기법인 A-스타 알고리즘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나름 또 큰 환경에서 우리가 목표를 찾아야 되는 효과적인 익스플로레이션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분할 지도를 활용한 구조적 탐사 기법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해외의 목적이 결론적으로 어떤 물체를 찾아서 이 물체가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물체를 물체를 인식하고 이거를 위치를 보고하는 기법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이 비교적 단순하긴 하지만 또 아주 또 트리비얼하지는 않은 이 로봇의 제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를 동시에 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객체 탐지는 요즘에 최근에 인공지능 기법이 많이 발전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실이 바로 개발한 문제들은 아닌데요. 소위 말해 YOLO라는 또 새로운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 You Only Live Once가 원래 YOLO죠. 근데 그게 아니라 Live가 아니라 You Only Look Once, 한 번만 봐도 인식을 잘한다는 기법이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벌써 V7까지 올라갔습니다. 버전 7까지 올라갔는데 이 로봇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인식해야 될 무슨 뭐 숫자라든가 특정한 그 무늬들, 패턴들을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기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이 로봇이 주행을 하다 보면은 로봇은 주로 이제 카메라가 앞을 향하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는데요. 대부분 경우에는 또 이게 물체가 옆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벽에 있으면은 로봇이 이제 이 물체를 보고 달려가는 쪽이라면 잘 인식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옆으로 놓고 지나갈 경우에는 이 전방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측면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를 인식하고 하는 것들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의 카메라 동시에 뒤에 있는 거는 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3개의 카메라 동시에 이용해서 이제 물체를 찾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사면을 다 본다면 그것도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경로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뭐 흔히 이쪽 아시는 분들은 뭐 A-스타 기법, RRT 기법 이런 거 많이 아실 텐데 저희는 이제 Modified A-스타라는 기법을 썼는데요. 기존의 A-스타 알고리즘은 환경이 잘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그래프 서치를 통해서 그 완결적인 그 경로 생성이 가능합니다만 이게 거기는 기본적으로 경로 생성 문제라기보다는 저기 그 그래프 서치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의 크기라든가 이 기구학적인 그 제한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경로를 뽑아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실용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A-스타 기법을 좀 변형하여서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맞추는 경향이 많고요.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기존 A-스타 알고리즘에다가 장애물과의 거리가 좀 고려된 경로 생성 알고리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로봇이 이동을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발옆에 지나가는 것도 물론 뭐 부딪히지 않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이 로봇이 가능하면은 장애물과 충분히 뗄 수 있는 거리를 이격해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안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과의 거리를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웨이티드 썸 가중합을 이용해서 이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장애물과의 최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특히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이런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실용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션이 이 드론과는 좀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드론은 이 정지 비행이 가능하고 어떤 물체든 간에 전후좌우 상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적습니다만 이 지상 로봇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 트랙 비클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흔히 캐터필러라고 많이 부르는 캐터필러는 회사 이름이고
정확한 이 명칭은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탱크 같이 생긴 이 무한 궤도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바퀴가 많이 미끄러지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퀴가 이 트랙이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그 운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션 프리미티브를 활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연속적인 경로를 생성하는데 이때 이제 최선 회전 반경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경로를 만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시는 것 같이 로봇이 이렇게 좁은 환경을 잘 이동할 수 있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객체 탐지, 그 다음에 계단 극복 전략. 이 계단을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 많이 유행하는 사족 보행 로봇의 경우에는 계단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통과하는 게 있고요. 저희도 사족 보행 로봇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때 대회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또 굉장히 개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새로운 그 로봇을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앞에 플리퍼라고 부르는데 플리퍼를 이용을 해서 로봇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계로 올라갈 수 있었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대회가 있었고요. 저희 연구실이 여기 많은 팀들이 출전했었는데요. 신기한 거는 대부분 또 팀들이 다 이렇게 원격 조정을 하세요. 원격 조정을 하시는 것도 물론 좋고 사람 또 이제 로봇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통신이 잘 효과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이 개입해서 조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로봇을 조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통신이 효과적으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하동 환경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전파가 대부분 저희는 이제 그 한 뭐 기가헤르츠의 전파를 쓰기 때문에 직선성이 강해서 조금만 몇 번만 이렇게 즉각으로 꺾이면은 지하동굴에서는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를 저희가 그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만 자율로 주행을 해서 8개 중에 6개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다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자율 주행이 성공적으로 보인 유일한 팀으로서 육군에서 감사하게도 기술 혁신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 아까 처음에 제가 하마스 동굴 같은 거 보여드렸습니다만 저희 여기 보시는 것도 이건 실제 국내에 있는 모처의 테스트장인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지하 동굴에 저희 드론이 효과적으로 비행을 하고 또 주행을 함으로써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또 주행을 함으로써 저희 로봇이 효과적으로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저희가 대회 때 실제로 수행했던 그 대회의 어떤 모습들이고요. 경로 생성 모델. 굉장히 여기가 좀 좁았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칸막이들이 원래 연습 때는 없었고 아마 주최 측께서 이제 좀 참가팀들에게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 알려주시지 않았던 칸막이들을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주행할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뭐 칸막이 이렇게 있었네 하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지도를 그려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딱히 이런 칸막이를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다를 이용한 지도 생성 또 이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한 번도 로봇이 이 칸막이 어딘가에 갇혀버리는 일이 없이 효과적으로 경로 생성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율주행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차들이 크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율주행차들 모든 기술들이 처음에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그 다음 이런 기술 특히 없었던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런 연구비를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만 그런 비용을 활용해서 이런 기술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DARPA가 추진한 그랜드 챌린지도 자율주행 차긴 했지만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시면은 군용 수송 차량을 자동화하는 좀 그런 열망이 있어서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도 처음에는 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요. 또 하나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우주 탐사에 활용되고 있는 이런 탐사 로버, 화성에 2대 나가 있는 큐리오시티랑 퍼서비어런스 로버들 또 예전에 있었던 스피릿 오퍼튜니티 이런 드론들이 이런 로봇들이 자율로 이거 주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술이 이제 특수 환경이 되겠고 이거보다 아무래도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 더 직접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 민간 기술이 될 텐데요. 또 민간 자율주행 기술도 나름 또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또 일반 회사들이 관심이 많은 이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그런 차들, 그 다음에 특수한 환경에서 자율주행하는 소위 말하는 레벨 5 자율주행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것 말고 원래 미국 달파가 추구했던 사람이 전혀 타지 않는 수송차의 어떤 작은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배달 로봇 차량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씩 문제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문제들은 운전자를 도와주는 그런 기법. 두 번째는 운전자가 아예 없이 사람만 이동하는 기법. 근데 이거는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고 좀 특정한 환경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외부의 환경적 측면에서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세 번째는 배달 로봇인데, 배달 로봇의 문제가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로봇이 실제 도로를 달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도로는 아니고 인도라든가 우리가 또 생활하는 건물 내부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컨대 실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지도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 지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인도를 특정해야 되고, 인도를 인식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정지를 해서 안전하게 회피를 해야겠죠. 근데 이 배달 로봇이 사람을 보는 쪽 다 사버린다 그러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데, 물론 이제 차는 아니니까 사람과 충돌해도 이제 사람이 크게 상해를 입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데 나는 부딪혀서 인체도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사람과 안 부딪히면서 또 다양한 형태, 다양한 또 의도를 갖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행자들을 사이에 로봇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들도 상당히 생각해 볼 것이 많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주 로봇을 빼고라면은 거의 모든 연구를 다 수행하고 있어서 자율주행의 다양한 측면을 또 직접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발하는 또 그런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2009년부터 그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신 그 자율주행 대회, 2023년 11월에 개최가 됐었는데요. 이 대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차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 했을까부터 지금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레이스 차량의 고속 자율주행까지 상당한 많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연구 주제, 또 각 해마다 했던 연구들을 스냅샷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회, 2023년 대회, 또 그 전에 2021년 대회에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참여해서 도심주행 경우에는 저희가 1등을 차지해서 큰 영광을 얻은 적이 있고요. 2023년에는 저희가 그 레이스 트랙에서 그 2위를 차지해서 또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2021년 대회는 상암동에서 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얼반 캐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도심에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좌우에 서 있으면은 이 GPS 신호가 건물에 가려져서 노면에 있을 때는 GPS가 잘 동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을 할 때는 GPS의 정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GPS를 잘 못 받는 상황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벨 5 자율주행을 위해 개발한 정밀 GPS가 없이 측위할 수 있는 라이다 측위 기법을 이용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효과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우승했던 장면이고요. 다들 코로나 때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요즘 생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다양한 그 자율 이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 비행, 자율 이동한 로봇,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로보틱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로봇들은 상당히 또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치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경로 형성을 해서 어떤 바퀴든 프로펠러 등을 제어해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는 로봇의 흔히 말하는 인지판단 제어의 세 가지 요소 기술을 충실히 구현할 경우에는 잘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좀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한 기술들을 공유하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실내 자율 비행을 위해 개발했던 알고리즘들을 물론 아주 트리비얼하지 않았지만 조금 개선을 해서 지상 로봇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저희 연구실이 개발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연구를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런 자율 비행 드론과 자율 주행 로봇을 궁극적으로 결합한 것이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이 플라잉 카입니다. 플라잉 카. 저희가 흔히 농담 진담 같이 얘기하는 게 전 세계의 유일한
자율 비행과 주행이 가능한, 자율 주비행이 가능한 이 플라잉카를 개발해서 저희가 또 테스트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둘 다 개발하니까 다른 연구실과 협업 없이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인지, 판단, 제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는 여기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카메라, 라이다,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뭐 관성 센서, GPS, 레이더 등등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아니면 일반적 컴퓨터 또 그리고 실시간 지역 컴퓨터들을 조합을 해서 다수의 컴퓨터들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이 주변 환경 인식, 그다음에 의사 판단, 그다음에 실시간 제어를 수행해서 이런 차량들을 제어하는 것이 자율주행의 일단 원리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센서,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인식, 자기 추기 기술, 또 주변 환경의 인식 기술, 여기 보시면 차선 인식도 되고 다른 차 인식도 되고 또 이 차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제가 이 분야에서 뭐 30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만 불과 한 10년 정도예요. 2010년, 15년, 10년에서 15년 사이 그때 저희 자율주행 연구를 많이 수행할 때에는 이런 다양한 물체들을 인식하고 이 물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것들이 이전 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SVM,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을 쓰고 했었는데 최근에 개발한 이 딥러닝, 그다음 CNN을 위시로 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되면서 이런 물체들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큰 진전이 생겼습니다. 패스 플래닝 문제는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연구인데 이거는 연구는 뭐 60년대 연구도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패스 플래닝 연구.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 패스 플래닝 문제는 사람이 우리가 매일매일 풀고 바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푸는 문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건물 방과 방 사이를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뭐 방을 나가 복도를 걸어오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할 때 경로를 내가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소위 말하는 수학적으로 할 때 이게 최적인 경로이냐 그런 건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 최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쪽에 수학을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최적이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또 강력한 또 증명과 수학적인 식을 활용을 하시는데 실제 로보틱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는 너무 최적이 아니지만 않으면 된다. 좀 비과학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팔을 움직여서 뭐 이렇게 한다 할 때도 이런 경로 생성이 그렇게까지 최적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효과적인 경로가 빨리빨리 나온다면 실용적으로 가능을 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연구 위주로 하는 연구자들과 실용성을 강조하시는 분들과 약간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들도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단순한 로봇이 아니고 뭔가 복잡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복잡한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어떤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이 상황은 뭐라고 이 상황 결정을 하면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뽑아내는 이런 식의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을 해서 임무를 저희가 해야 될 비헤이비어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자율주행에서 해야 될 것들은 차량의 속도와 조향이거든요. 그 핸들을 돌리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제어, 이건 조향 제어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 이런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실제로 차를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센서를 쓰든 뭐를 쓰든 간에 어떤 형태로 차가 안전하게 또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고 그 경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어기를 통해서 그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자율주행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또 실제적인 그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또 자율주행에 여러 가지 아마 이 비디오 보시는 분들 뭐 얘기 들으시면 뭐 자율주행에 뭐 통신이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뭐 자율주행에는 뭐 정비 맵이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 수행이 되고 있고 물론 통신과 그런 지도 생성이 중요합니다만 통신과 지도만을 가지고서 자율주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통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저희도 이 순간에 핸드폰이니 뭐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통신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끊어지는 상황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끊어지지
끊어지더라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완결적이고 또 소위 요즘 말로 뭐 리질리언트라는 말 많이 쓰는데 외부 환경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 나는 그만해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든 간에 시스템이 계속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적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이 미리 강구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리질리언시를 갖는 소프트웨어, 통신은 그런 측면에 좀 약점이 있어요. 정밀 지도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동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도를 구축하고 활용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좀만 이 지역이 커져버려도 이 지도의 크기가 수 기가바이트 넘어서 뭐 수 테라바이트 이상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뭐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그 GM사의 크루즈, 그다음에 구글에서 분사된 웨이모사가 자율주행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완전 그 자율차 레벨 5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운전자가 없이 승객만 타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지금 실용화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차들 보시면은 그 GM 크루즈가 최근에 약간 좀 문제 있어서 약간 퇴출된 게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웨이모는 여전히 잘 한다고 저는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같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도로 환경이 좀 특이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잘 주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통신과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시지만 정밀지도는 구축을 한 것 좀 같습니다만 통신을 갖고 주행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당연하게 다 아시겠지만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거죠. 현재 그 샌프란시스코를 사고 없이 주행하는 것만 해도 사실 국내 어지간한 연구자들보다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을 하지만 또 여전히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 좀 비판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좀 운전이 좀 눈치가 없다 그래요.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운전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눈치를 발휘해야 될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답답해 운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차량이 좀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또 주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을 하려면은 이 복잡한 상황을 인식하는 이런 그 상황을 인식하는 효과적인 그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흔히 번역하기도 하는데 LLM을 이용하는 그 것들 뭐 많이 들어보셨던 그 챗 GPT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랭귀지 모델을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로봇이 아직까지는 뭐 로봇을 긴밀하게 GPT로 연결하는 연구는 많이 없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 로봇 어떻게 자율주행차가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인식을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기존의 기법들의 고민들이 많았었는데요. 뜻밖의 그 LLM이 약간 여기에 대해서 해결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LLM한테, 챗GPT한테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휠체어를 타고서 장애자께서 길을 건너려고 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은 LLM이 놀랍게도 훌륭한 답을 합니다. 장애자는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나갈 수 있게 충분히 천천히 하고서 안전을 기하면서 가라. 물론 굉장히 좀 수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 말을 로봇이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은 로봇이 휠체어가 그냥 어떤 물체, 라이다라든가 카메라에 잡히는 그냥 빛을 반사하는 물체가 아니고 그런 사회적 그 컨텍스트를 지니고 있는 객체로 인식이 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뽑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로봇을 전통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뒤에도 말씀드릴 조종사 로봇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뭐 2, 3년 있으면 또 이것이 아니라 뭐 LLM을 이용한 또 요즘 말하는 또 LMM도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멀티모달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순히 글빨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시각적 정보, 음향 정보 등을 다 포함을 해서 복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멀티모달, 그걸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데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좀 더 복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2023년 현재 자율주행이 좀 답답하다.
눈치가 없다 그런 말도 몇 년 있으면 사라질지도 모르고 눈치가 너무 좋아 탈이다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도 이걸 따라잡으려고 킵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자율주행에는 이제 센싱, 맵, VHX가 핵심 기술로 들어가지만 이것을 가장 앞서는 우수한 기술, 근본이 깔려 있는 기술은 AI 기술이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그 통신 위주 기술, VTX 위주 기술은 사실 우리가 AI를 좀 잘 못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 방향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못하니까 배워서라도 잘하자라는 멘탈로 이런 새로운 기술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게 있어라도 최신 기술이 다른 게 나오면은 그런 쪽으로 궤도 수정을 해서라도 발전하는 그런 식의 연구의 좀 유연성, 연구의 진보성이 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완전 무인 차량이 되는 배달 로봇도 몇 년 전부터 연구를 수행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연구도 IITP께서 지원해 주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배달 로봇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정밀 지도는 저희 학교에 물론 저희 학교도 물론 공사를 많이 해서 지도가 많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지도들 비교적 작은 동네의 특정 지역의 지도를 구축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정밀 지도를 활용해서 많이 연구를 수행했고 효과적인 주행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이 IITP께서도 지원하시고 저희가 연구실이 애트리와 같이 수행했던 연구인데요. 이 집배원들께서 하루 종일 무거운 택배, 요즘 택배가 엄청나죠? 예전에 택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뭔 소리 하실 텐데 저도 여기서 라떼는 마리아를 싫어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율주행 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 집배원들이 들고 다니시는 이 엄청난 무거운 짐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도 참 로보틱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회적인 책무와 기여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 사실 이런 트렌드는 오래됐고요. 저희 연구실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실내 비행, 실내 주행을 처음 했던 연구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수행했던 지하 탄광에서 광부님들을 도와드리는 로봇 연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탄광에 몇 번 내려가서 직접 연구 상황도 파악하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도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회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로봇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로봇이 이렇게 이분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이해해서 서포트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로봇이 이 집배원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짐을 들어드리는 것을 개발하는데 참 많은 기여를 했고 이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후속 연구를 또 유치해서 계속 이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들의 핵심 기술들은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드론 기술과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요. 라이다를 이용한 3차원 정밀 지도 구축, 그 다음에 스캔 매칭 기반의 강건한 위치 추정 알고리즘, 그 다음에 노드링크 지도를 이용한 추적 경로 생성 기법. 그래서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도 구축, 그 다음에 위치 추정, 경로 생성 이 세 가지를 주요 연구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들이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개발한 정밀 지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할 때 그냥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나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 내비라고 불리는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기라고 불리는 이 장치들을 보시면 우리는 흔히 이제 거기 보시는 것 같아요. 지도를 그대로 봅니다만 지도를 보이는 지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의 그림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도에 깔려 있는 의미죠.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거 노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노드링크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3동에서 8동으로 갈 때 어디로 이동하면 되는가 그런 경로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래프 서치죠. 그래프 서치 문제를 풀어가지고서 말하는 그래프 서치를 제일 잘 풀어준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A스타를 이용해서 저희가 경로 생성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도심 환경을 이용하다 보면 단순히 이렇게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복잡한 물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하고 또 이를 또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추정 알고리즘에 있어서 특히나 이 알고리즘의 정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스캔 매칭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라이다가 제공하는 주변 환경의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현재 구축되어 있는 맵과 정합을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내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최적화 문제를 풀어내서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스테이트 팩터 이 그래프는
여기 들어오는 다양한 이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측정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시간 및 관계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서 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정합하고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도식화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항상 연구 스타일이 남들이 뭘 하기 전에 뭐 드론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하드웨어를 뭐 만들거나 아니면 뭐 차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구입을 하든가 그래서 거기에 돌아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다 소위 말하는 바텀업으로 그 상향식으로 직접 다 개발을 하는 식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은 저도 포함해서 저도 자율주행차 개발할 때 드론 개발할 때 처음에는 당연히 다 같이 다니면서 테스트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다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인하우스 그 아키텍처를 구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들을 구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복잡한 환경에서의 장애물 회피를 위한 경로 생성을 다음과 같은 기법. 특히나 이게 주변 환경을 다니시면은 단순히 그 2차원 장애물이 아니고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뭐 나무, 뭐 벤치 이런 것들이 다 3차원이기 때문에 센서를 여러 개를 달아서 이 안 보이는 소위 말하는 블라인드 지역이 없도록 이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장애물들을 인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로를 뽑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것들이 그런 결과에 대한 그 장애물 회피 기법들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집배원을 따라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집배원 분들이 흔히 입고 다니시는 이 유니폼을 학습을 시켜서 이분들을 그 영상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졸졸졸졸 잘 따라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실측을 해서 그 집배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또 빠르게 느리게 방향 전환을 하시거나 하면서 이동하실 때 그분들을 잘 따라가면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것들. 또 이런 걸 요즘에 이런 과제들은요 수행하면 단순히 알고리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 있는 이 로봇 쪽에 평가하시는 그 기관에 가서 이 로봇의 성능을 또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 로봇이 실내를도 주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비행도 주행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사는 환경들이 대부분 다층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80%, 90%가 다 아파트에 사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복층 환경에서의 어떤 위치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구축하고 경로를 생성하는 것도 또 트리비얼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또 다 인지니어링에서는 트리비얼한 게 없죠. 다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생성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만들어서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 실증했던 그 대상 건물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그 엘리베이터에 타는 건데요. 엘리베이터에 타는 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문이 좁고요. 문이 열려야 탈 수 있는 거고 한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엘리베이터의 구성물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거울같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데 이 거울이라는 것이 뭐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특히 인간에게는 거울이라는 것이 뭔가 물체를 반사해서 이 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라는 어떤 자아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만 다른 동물들을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돌고래가 자기 자아를 인식한다, 침팬지가 인식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로봇가 자아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아라는 게 이 반사되는 저 물체가 나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이 어떻게 그 거울면에서 이 다양하게 반사되는 것들, 특히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을 반사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 라이다 에코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수가 있고 카메라의 경우에는 갑자기 저 앞에 로봇가 있네 피해야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반사되는 물체가 나다라고 이거 파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시스테매틱하고 뭐 철학적인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이 다양하게 반사되는 에코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리젝트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연구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였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드론 택배가 꽤 상용화 된 데가 있어요. 아리조나 같은 데 가시면요. 이미 월마트 같은 데에서 근거리에다가 조그만 비행기나 아니면 드론에서 이 물건들을 택배죠. 택배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중 투하하는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줄을 다 내리는 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뭐 우리나라도 하늘이 있고 뭐 땅이 있고 하니까 못할 일이 없겠지만 이 운영하는 환경이 달라요. 애리조나는 굉장히 땅이 넓고 그래서 건물들이 그 주택들이 굉장히 넓은 평을 차지하고 있어서 땅에 그러니까 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충분한 그 정밀도 내로 이게 물체가 그 원하는 지역에 배달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걸 들으시는 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떨어뜨려 놓을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이런 드론 배달은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냐면요. 이 옥상에 물체를 갖다 놔요. 택배를. 그러면은 드론이 가서 옥상에다가 내려놓으면은 그거를 여기 보시는 이 물체를 핸들링하는 로봇이 받아다가 이 배달 로봇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넣어주고 이 애가 나와서 각 층층마다 가서 배달하는 것들이 한국형 드론과 배달 로봇을 이용한 효과적인 택배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실증을 했었고요.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해서 성공적으로 작년에 수행해서 시연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 드론을 개발했던 박사님이 저희 연구실 출신의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20년 대회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박사님이 여전히 드론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이런 택배 연구에도 저희 연구실 또 저희 이런 AITP가 지원하신 연구가 계속 효과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좀 드리고요. 여기 이제 Last Mile Delivery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비디오는요, 그 소위 말하는 Last Mile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이동을 하는데 마지막 그 종말 단계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 대전 사니까 서울에 뭐 KTX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KTX로는 뭐 한 시간도 안 걸리지만 막상 서울에 내려서 어디 가는데 한참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KTX가 한 시간으로 이동할 거리인데 저는 이제 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뭐 걸어가고 하면 또 그게 한 시간인 거죠. 근데 그 라스트 마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지막 종말 단계를 이동하면서 배달할 수 있는 이런 드론 시스템 또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로봇이 좁은 데를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실증을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열심히 이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써가면서 많은 실증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로봇이 엘리베이터 어떻게 타느냐 혹시 궁금해 주시는 계실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이제 버튼을 누르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사실 뭐 버튼을 인식해서 누르는 거는 요즘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쉬운 로봇의 로봇팔을 이용할 기술일 수가 있는데요. 로봇팔이 아직 좀 많이 비싸요. 로봇팔이 아무리 싼 팔도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로봇에다가 그런 로봇팔을 달면 실용성이 없겠죠. 그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로봇이 소위 말하는 그 IoT 기법, 그래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그런 기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엘리베이터 중에서 이런 통신 기능이 열려 있는 IoT 로봇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용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전파 통신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조작하는 것들이 또 API가 열려 있으면요. 또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보안 문제거든요.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를 해커나 아니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들, 제작사들이 그런 통신 채널을 잘 안 열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린 이 장면은 저희가 이런 성과 전시회를 할 때 로봇이 굉장히 좁은 데를 효과적으로 사람도 많고 한데 이 정도 공간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 자율주행 로봇 또 자율비행 드론의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또 IITP의 지원을 통해서 개발했던 또 새로운 또 자율주행의 한 축은 뭐냐면 초고속 자율주행입니다. 고속 자율주행 하면은 뭐 100km 정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제가 부르는 초고속은 한 200km/h, 시속 200km 이상의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일상생활에 저 대한민국 내에서는 200km로 주행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주행하시는 데가 일반 지역에는 없습니다. 무슨 독일에 가시면은 아우토반이라는 데가 있고 아우토반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무한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도 다양한 법적인 제약이 없지 않아 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가 잘만 주행할 수 있으면은 200km는 기본이고 300km/h까지 주행할 수 있는 400km를 하신 분도 있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속 자율주행을 초고속 자율주행을 왜 하느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굉장히 많은 그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드론들 또 뭐 요즘 또 많이 얘기하는 또 UAM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하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UAM이 실용화된다.
한다 생각하시면은 기존에 있는 KTX랑 크게 그 속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KTX를 타러 어디 간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나 UAM을 타고, 상당히 있지도 않지만 UAM을 타고 이동하는 속도를 생각하신다면은 결국은 경부고속도로를 전 대전에 사는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지만 한 뭐 150km, 200km로 주행할 수 있다면 제가 서울까지 길을 안 막히는 전제 내에서는 한 1시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도어 투 도어로. 제가 이 방을 나가서 서울까지 간다고 할 때 한 2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면 서울 대전이 150km 정도 되니까 1시간 내로 주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훨씬 우리나라 환경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자율주행 차량도 100km 이상은 다 지원을 하거든요. 하지만 150은 못 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당장 니즈가 없겠지만 이미 교통선진국 이런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아우토바인 나라에서는 특히나 200km로 주행하는 건 오늘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니즈가 있고 실제로 이 대회에 그런 서포터들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2019년부터 미국의 예전에 달파 대회, 달파 그랜드 챌린지 등을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 되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좀 뭔가 새로운 보다 확정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니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싱카를 자율주행차로 개조를 하고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쪽, 레이싱 쪽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연구진들이 차를 일정 금액 정도를 내고 구입을 해서 활용권을 사고 그래서 계속 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원래 이 대회가 그 2021년 10월에 일회성 대회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벌써 4번째, 5번째 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CES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2024년 1월 CES에서도 이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걸 영상을 보실 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진도 이 아까 말씀드린 그 IITP에서 지원하신 여러 가지 그 지원금 또 그런 연구에 굉장히 풍요로워지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와 또 동력이 생겼고요. 저도 항상 이런 자율주행 기술, 자율비행 기술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차를 이용한 초고속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자율주행 대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과가 1, 2등 해갖고서 국위를 선양하고 저도 개인적인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율주행 레이싱 연구가 특히나 저희 경쟁 상대인 독일 팀이라든가 이탈리아 팀에 비해서는 좀 저희 연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팀들은 이미 기존에 로보레이스라는 자율주행 레이스를 하다가 온 팀이라서 저희보다 좀 흔히 말하는 헤드스타트, 좀 먼저 좀 선행 연구 경험이 많아서 저희보다 잘하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저희도 그래도 저희 환경, 저희 리소스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평의, 저희 연구실도 꽤 어느 정도 이상의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하는 팀들은 유럽 팀들이에요. 유럽 팀들이 왜 잘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로보레이스라는 대회도 있었고요. 미국 팀들도 있는데 미국 팀들보다는 저희가 좀 더 평균적으로 잘했어요. 카이스트 팀이. 그래서 큰 영광이고 또 저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유럽 팀들은, 유럽 대학들은요, 우리나라 대학이나 미국 대학과 달리 약간 좀 코스워크, 대학원생들, 주로 다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하니까 대학원생들이 이런 대회를 참여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의 그런 제약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속도를 달려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역설적으로 이걸 했을 때가 코로나 때였고 코로나 때는 대면 강의를 안 했으니까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대회들이 학기 중에도 변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빠지지 않고 우리한테 코스웍이 학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내에서도 저희 학생들이 참 열심히 수행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자율주행 레이싱도 일반도로 자율주행과 유사하게 여기 보여드리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레이스 트랙이다 보니까 좀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일단 센서를 이용한 주변 환경 인식을 할 때에도 아무래도 레이스 트랙이랑 환경이 좀 물체들이 적고 하지만 고속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 센서들이 차가 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또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도 문제에 대해서라면은 특정한 레이스 트랙에서 반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도에가 커버해야 될 지역이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게 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라면은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들은 그 맵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는데요. 일단 GPS, 정밀 GPS 기반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얼반 캐년의 경우에는 자기가 저기 위치를 측정하려면은 GPS가 부정확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레이스 트랙에서는 그 정밀 GPS, 개활지이기 때문에 정밀 GPS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동작을 하고요. 인지 측면에 대해서라면 주변 환경에 뭐 물체들이 많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풀 수가 있어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경로 생성도 좀 단순합니다. 자기가 자기 위치, 흔히 말하는 레이스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레이싱 라인이라고 자기가 그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궤적 트랙토리가 생기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가 다른 차가 를 회피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레이싱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저희가 또 레이싱 중에 또 해야 될 이런 또 거동도 좀 제한적이라서 단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차가 고속으로 주행하고 좀 우리가 안전하게 주행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아니고 이 차가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가속하고 또 조향하고 하기 때문에 감속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또 많이 테스트를 하면서 이 제어기를 좀 성능을 좀 그 검증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 아무래도 대외 환경에서 금전적으로 리소스가 제한된 대학교 팀들이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제어 시스템을 좀 더 우수하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항상 저희 연구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구성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센서의 정보를 뽑아다가 자기 위치 측정,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도 및 현재 위치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차들을 효과적으로 피해가서 내가 앞 들어갈 수 있을지 따라갈지를 결정해서 제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레이싱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들이 자율주행 레이싱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들인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레이싱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센서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율주행차보다는 훨씬 더 고가와 또 고성능 센서들이 탑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루미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미국에서 최근에 크게 성장한 라이다 제작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만든 이 센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율주행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센서 상당히 많은데요.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레이더, GPS도 한두 개의 GPS가 이제 동작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복수의 GPS를 부착해서 소위 말하는 그 강건성을 높이는 그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레이스카가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추기 기술도 개발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차들과 동시에 주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다른 차들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다른 차들과 충돌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경로 생성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저희가 상당히 고속으로 주행하고 또 저희 최근에 있었던 이탈리아 행사에서도 저희 연구실이 성공적으로 그 주행을 해서 실제 내용 면에서는 한 3위 정도를 완주를 했습니다. 뭐 순위는 4등인데 저희가 실제 내용으로 한 3위 정도를 해서 효과적으로 대회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 비행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배달 로봇 등의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많이 또 수행하고 있는 좀 새로운 방식의 로봇의 개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장면은 혹시 알아보시겠지만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그 후쿠시마 지진이 나서 발전소가 소위 말해서 그 원자로에 그 멜트다운이 생겼을 때 그걸 대응하기 위한 그 헬리콥터가 필사적으로 물을 뿌려서 어떻게든 진화를 해보려고 한 노력이 장면이겠고요. 이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왼쪽은 허슨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항공기가 이륙 직후에 그 새랑 충돌했었을 때 엔진이 두 개가 다 꺼졌지만 안전하게 착륙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 중간은 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만 항공기 엔진을 실수로 조종사가 하나가 불이 나갖고 꺼야 되는데
반대편 엔진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럼 엔진이 다 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추력을 잃고 추락하는 건데 추락하면서 이 차를 날개로 쳤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비행기랑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좀 어이없는 케이스고 안타까운 일인데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의도적으로 알프스에다가 추락시킨 참 황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항공기, 특히나 무인 항공기,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요. 이런 장치들을 조종하는데 사람은 여기 보시는 의자에 앉아서 여기 보시는 많은 장치들을 조작을 하면서 조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무인 항공기를 개발할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고 거기에 제어 장치를 얹고 알고리즘 개발하고 수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뭐 그거 자체의 명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어쩌면 굉장히 좀 단순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로봇이 있을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인간형 로봇. 인간형 로봇이라는 거는 최근에 많이 개발이 돼서 이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많이 일반인들도 많이 하시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아틀라스 이런 로봇들이 저희 사람보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이 백 덤블링도 막 할 수 있고 그런 로봇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에서 개발하는 이런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라고 부르는데 이 로봇은 또 사람이 또 활동하는 공간에서 짐을 들고 이동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식의 로봇을 또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너무 잘 아시는 챗 GPT 4 플러스, 뭐 4 터보 이런 게 나와서 저희 어지간한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방대한 문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합한다면은 그 뭔가 기존의 사람을 위해서 나와 있는 문건들을 이해해서 로봇이 항공기 좌석에 앉아서 항공기를 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항공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디에 앉아서 뭔가를 조종하는 장치들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예전에는 저희 연구실 사실 이런 연구를 꽤 오래 해왔었는데요. 이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이 로봇을 단순히 일일이 모든 걸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조작에 대한 절차들을 문건으로 이해시키고 그 문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대로 정보를 추출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맞춰서 항공기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그 GPT의 그 T가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이게 트랜스포머가 다른 뜻이 아니고 저 인공지능에서 개발한 네트워크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하나의 구성입니다. 이런 것 같이 생기는 이 구조인데 이 구조를 이해해서 물론 여기 보이는 것도 훨씬 복잡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정교하게 또 방대하게 조합해서 구현을 하면은 챗 GPT도 뭐 1, 2, 3 쭉 시작해서 지금 4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의료 정보, 그다음에 코드 생성 정보, 아니면 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쓰는 이 자연어 처리가 워낙 복잡하고 기존 수학자 알고리즘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랭귀지 모델보단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하려고 접근을 했었는데 요즘에 오히려 이게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런 쪽으로 많이 또 연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매뉴얼을 읽어서 이해한 다음에 관계 추출을 한 걸 갖고 있다가 이걸 제가 질문을 하면 여기 이 정보 내에서 어떻게 해라라는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항공기를 이륙할 때 절차가 무엇이냐 그럼 그걸 알려줄 수가 있고 알려주는 정보를 저희가 코드가 그걸 인식해서 분해시켜서 로봇이 여기 보이시는 각각의 팔들을 어떻게 손, 다리, 발목 관절 등을 어떻게 제어해서 항공기를 움직이게 되는가 쪽으로 이어준다면 저희는 그거를 행동결정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듈을 잘 설계해서 자연어 처리에서 나온 종말 결과와 로봇에 줘야 될 명령을 발생하는 그 중간을 이어주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또 이런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저희 조종사 로봇의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인간 조종사 또 인간 관제사가 로봇에게 말하는 다양한 말들을 이해하고 그 말들을 처리해서 비행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 연구를 제가 한 7, 8년 전에 한번 자체 연구를 수행해 봤었는데요. 당시에는 자연어 처리 및 그 로봇 제어 기술에 좀 제한이 많아서 로봇 성능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발전된 그 인식 기술, 또 자연어 처리 기술, 로봇 제어 기술, 컴퓨터 기술들을 조합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의 로봇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 시뮬레이터에 올려서 로봇을 검증해 한 적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로봇이 상당히 빠르게 여기 타임랩스로 찍어 갖고서 한 60배 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로봇이 항공기를 시동을 걸고 이륙해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또 실제 저희가 이 로봇을 그대로 비행하는 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다 완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제 로봇이 항공기를 가지고서 조종하는 것은 또 법적으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연구 측면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도 그 전에 저희가 또 하나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항공기를 실제로 조종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실제 항공기를 사용해서 좀 기본적인 검증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봇이 이제 그 시동을 걸려고 해서 프로펠러만 좀 간단히 돌려보고요. 시동을 걸진 않았고요. 그렇게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종사 로봇을 실제로 실용화하기 전에요. 충분히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테스트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로봇이 실제로 그 항공기에 부착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장치들, 시뮬레이터 장비들을 이용해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서울 에어쇼 때 저희가 실제로 시연했던 장면인데요. 한 60배 속으로 배속되어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시동을 걸어서 항공기를 준비를 시킨 다음에 활주로를 이륙해서 이렇게 비행을 해서 안착하는 그런 것들을 타임랩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항공기가 실제로 접근을 해서 활주로에 터치다운해서 착륙하고 이동하는 그런 것까지 다 검증이 여러 번 돼서 제가 성공적으로 1차적인 검증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항공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항공기의 다양한 버튼들 아니면 그 스틱, 레버 이런 것들 조작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진이 보유가 있는 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로봇이 탑승한 다음에 여기 보시고 있는 다양한 스틱들, 스위치들을 이용해서 엔진을 걸 수 있나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엔진을 시동하는 첫 부분 단계를 수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복잡한 환경을 상당히 잘 대응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슨강의 기적 이 상황에 그때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요. 이게 엔진이 지금 꺼져 갖고서 굉장히 큰 위험한 상황인데 조종사님들이 뭔가 책을 꺼내요. 이 바쁜 상황에서 갑자기 뭘 공부를 이제 와서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조종사님들이 이런 거를 처리할 때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 다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정말 몇천 시간, 몇만 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들도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꺼내서 그 조종사랑 부조종사 간에 이렇게 복창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죠. 코드가 내가 코드를 10줄을 짰는데 그 중에 2줄을 오늘은 까먹고 한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 코드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 매뉴얼을 이 급한 상황에 매뉴얼을 꺼내서 뭘 처리했는지를 보자 이렇게 해야 되네 하고서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요.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절차가 무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엔진이 다 꺼졌고 켜져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로 갔었고 이 조종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나중에 약간 좀 문책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회항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하다가 시간 들이고 물로 들어갔느냐. 항공기가 손해를 본 거 맞잖아요. 비행기가 망가졌고 사람도 위험할 수도 있었고. 그랬더니 이거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다. 나 이 절차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봇 조종사도 이거 절차를 할 건데요. 사람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이 매뉴얼을 바로 끄잡아내서 그걸 컴퓨터 메모리에 끄잡아내서 사람이 이걸 몇 초, 몇십 초에 꺼내는 게 아니라 0.00 몇 초에다 꺼낸 다음에 수행을 하고 그러다가 또 컴퓨터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로서는 거기 공항까지 지금 바로 회항하면 갈 수 있다라고 결정해서 갈 수만 있다면은 훨씬 안전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조종사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당장은 쉽게 따라갈 수가 없는 엄청난 역량이 있고 또 어떤 법적인 또 철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런 킬러 로봇, AI 로봇이 사람을 임의로 해치면 안 된다는 법적인 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로봇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사람의 다양한 장점, 또 로봇의 다양한 장점을 결합을 시켜서 서로 협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로봇 기술이 더 발전하고 또 세상에 우리의 안전과 편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